컴파일러는 이제 언어 번역기인가요? 언어 번역기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언어 번역기 중에 하나인데 인풋은 소스 코드고 소스 코드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 그다음에 아웃풋은 목적 프로그램 타겟 코드고 이 타겟 코드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운영체제 환경에서 기계어로 번역된 그런 기계어 코드가 되겠죠. 물론 컴파일 결과는 원래 기계어라고 해야 되는데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셈블리어에서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고급 언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나 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컴파일 결과는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라고 얘기를 하죠. 저급 언어. 예. 그리고 모든 언어가 다 컴파일러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언어 번역기는 있어야 돼요. 그럼 언어 번역기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두 가지죠. 그래서 언어마다 컴파일러 랭귀지가 있고요. 인터프리터 랭귀지가 있는 거죠. C, C++, 자바는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는 언어죠. 파이썬은? 파이썬 컴파일러 있나요? 만들면 있을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인터프리터어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언어 번역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언어 번역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히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데 보조로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어셈블러나 교차 컴파일러도 언어 번역기에 속하고요. 그래서 언어 번역기라고 하면 이렇게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프리프로세서, 어셈블러, 교차 컴파일러 등을 언어 번역기라고 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컴파일러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되나요? 우리는 이제 이론적인 것들, 컴파일러 개발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어 번역기 개발 방법을 공부하고 싶은데 컴파일러 이론을 알면 다른 나머지 인터프리터나 프리프로세서, 어셈블러, 교차 컴파일러 등등은 그건 이제 마이너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 개발 방법론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둘 다 제공하는 언어들도 있어요. 인터프리터 중심으로 언어를 개발했는데 근데 실제 제품화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려다 보면 인터프리터어인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줘야 되잖아요. 파이썬으로 개발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파이썬 소스 코드를 줘야 되죠. 근데 소스 코드를 주기엔 좀 부담스럽죠. 물론 값을 비싸게 주면 소스를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터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목적이라든지 또 실행 효율, 인터프리터는 느리죠. 문장을 번역해서 실행하고 이런 실행하려면 번역하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돼서 실행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기계어로 먼저 번역해 놓은 다음에 기계어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도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두 가지 목적이죠.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판매할 때 소스 코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목적에 의해서 컴파일러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면 고급 언어들이 C, 자바처럼 컴파일러어인 경우하고 인터프리터어, 파이썬처럼 인 경우하고
차이점, 장단점은 뭘까요? 언어 자체의 장단점? 파이썬이 훨씬 배우기가 편한가요? C, C++, 자바가 배우기가 더 편한가요? 파이썬이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만 실행해 놓고 나면 프린트 100 더하기 200 그러면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컴파일러어는 그게 안 되죠. 아무리 100 더하기 200 하나만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이런 단계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죠. 대신 실행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소스 코드를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파이썬이 워낙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파이썬을 썼을 때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는 대신에 장점들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죠. 이 컴파일러에서 이제 컴파일 과정을 보면 컴파일 과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잠깐 다시 컴파일러에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죠. 기계어 코드를 생성하죠. 그 소스 코드가 if문, for문 등등 입출력문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load, compare, jump, add 이런 형태의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로 번역을 하려면 소스 코드를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한 다음에 각 문장들에 대한 기계어 코드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의 그 내부를 보면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부분, 그 다음에 타겟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는 거죠. 앞에 분석하는 부분을 전단부라고 하고요. 생성하는 부분을 후단부로 뭐 축구의 전반전, 후반전처럼 이렇게 분석, 생성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죠. 전단부 분석 과정은 다시 세 기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휘 분석, 두 번째 구문 분석, 세 번째 의미 분석. 이렇게 단계별로 분석 과정을 거치고요. 후단부 생성 과정도 세 개의 모듈이네요. 중간 코드를 먼저 생성을 하고 코드 최적화를 한 다음에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이렇게. 그래서 작은 모듈로 보면 전단부 3개의 모듈, 후단부 3개의 모듈, 6개의 모듈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앞부분 분석, 생성. 분석하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심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심벌은 명칭들이에요. 변수명, 함수명, 상수명. 그러면 각 변수, 함수, 상수들이 그 특징들이 있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정수, 실수, 구조체, 배열 타입들이 있죠.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분석 과정 중에서 각 심벌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계어 코드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벌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각 단계에서 분석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하기도 해요. 어휘 분석 에러, 구문 분석 에러, 의미 에러 이렇게 이런 에러들이 발생하면 에러가 무엇인지를 정보를 수집하고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디버깅 하는데 에러 메시지를 정확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런 에러 처리 관련된 루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컴파일러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거죠. 분석 부분에서 먼저 어휘 분석 단계. 어휘 분석은 어휘 분석을 하는 모듈을 어휘 분석기 또는 렉시컬 애널라이저라고 하고요. 또는 스캐너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두 가지를 혼용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어휘 분석에서는 입출력이 뭐냐? 어휘 분석의 입력은 소스 코드예요. 컴파일러 맨 앞부분이니까 소스 코드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어휘 분석인데
출력이 토큰 시퀀스예요. 여기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하자. my array는 명칭이죠. 배열 이름. 그 다음에 왼쪽 대괄호, 다음 인덱스 플러스 1, 오른쪽 대괄호 닫고 는 x 더하기 100 세미콜론. 제가 하나씩 끊어서 얘기를 했었죠. 그것들이 각각이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장에서 토큰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인덱스 셋, 더하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미콜론까지 11개. 즉 소스 코드가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작업은 토큰별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일부러 저기서 이름 쓸 때 my 언더바 array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my하고 언더바 분리하면 안 되죠. 그럼 배열 이름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my 언더바 array까지가 하나의 토큰. 그다음에 왼쪽 대괄호 두 번째 토큰. 이렇게 의미가 있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로 인식해주는 그런 작업이 어휘 분석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각 토큰들을 인식하고 나면 그 토큰들을 가지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 방금 전 같으면 여기 my array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배열의 인덱스가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덱스 더하기 1이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 파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전체 문장 하나, 이게 이제 한 문장이니까 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구조 분석하는 것을 구문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러면서 신텍스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신텍스의 의미가 뭐예요? 신텍스? 아마도 대부분 학생들이 정확한 개념 없이 그냥 신텍스는 신텍스라고 생각하고 했을 텐데요. 신텍스라는 의미는 어떤 하나의 문장 또는 부분 문장, 기본적으로 문장, 하나의 문장이 있어. 그 문장은 뭐 산술식 문장도 있을 테고요. 덧셈뺄셈. 그다음에 입출력 문장도 있을 거고요. if문 또는 for문, while문 이렇게 문장들이 있죠. 문장의 구조를 신텍스라고 해요. 문장의 구조.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syntax analysis,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우리는 parsing이라고 해요. parsing. 그래서 parsing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많이 써왔었죠. parsing은 왜 구문 분석을 parsing이라고 하냐면 이 하나의 문장을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parse tree 형태로 출력이 돼요. parse tree. 그래서 parse tree를 만드는 것이 parsing이죠. 즉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parsing이고 parsing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문 분석기 또는 파서는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문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트리 형태로 출력을 하는데 이때 이 트리를 parse tree라고 한다. 그래서 parse의 의미는 하나에서 두 개 이상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정확하게는 하나 이상으로, 하나에서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것을 parse라고 하죠. 근데 tree라는 게 parent node에서 child node가 한 개 이상 있잖아요. 여러 개.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parse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 결과를 parse tree 형태로 출력을 하고 따라서 이제 parsing, parser라는 용어를 쓰면 우리가 조금 더 의사소통할 때 편하잖아요.
구문 분석이라고 길게 얘기하는 것보단. 그래서 이제 parsing parser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문 분석의 입력은 토큰 시퀀스예요. 어휘 분석으로 첫 번째 토큰, 두 번째 토큰, 세 번째 토큰, n번째 토큰 인식했죠? 그게 들어오면 그것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parsing이죠. 그래서 출력은 parse tree 또는 구문 트리라고도 하고요. 이게 구문 분석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컴파일러의 두 개의 모듈을 얘기했는데 어휘 분석하고 parsing 두 가지를 얘기했죠. 컴파일러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거의 한 80, 90%가 어휘 분석하고 parsing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parsing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그런 내용이죠. 예, 소프트 개발원이 아까 얘기했었고요. 통합 개발원이 IDE에서 컴파일러, 전처리, 어셈블러, 링커, 로더, 편집기, 디버거, 프로파일러 등이 모두 다 하나의 환경에서 들어있는, 여기서 새로 나온 거 프로파일러는 수사할 때 프로파일러가 아니고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최종적으로 릴리즈하기 전에 빠르게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원해요. 그러면 어느 함수에서 바틀렉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실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 30초 걸려. 이걸 한 10초 내로 당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매우 많은 라인 수, 몇만 라인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함수별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체크할 수 있으면 30초 중에서 20초 정도를 소팅하는 데 잡아먹고 있어. 왜? 버블 소트를 했거든. 그러면 이걸 n로그 n에 퀵 소트로 바꾸면 매우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수 단위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어느 부분이 비효율적인지를 알려면 그런 경우에 프로파일러를 사용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 환경은 윈도우 비주얼 스튜디오, 이클립스, GNU의 Dev CPP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합 환경이고요. 여기 안에 프로젝트 관리기도 들어있죠. 프로젝트 관리기는 예전에 이 GUI 환경의 IDE가 아닐 때는 Make를 사용했었어요. Make, 프로젝트 관리기는 뭐냐면 라인 수가 길어지면 파일을 하나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파일로 쪼개죠. A.C, B.C, C.C 쪼개서 하잖아요. 그럼 각각을 컴파일을 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관리기 make가 없으면, make라는 도구가 없으면 A.C 컴파일, A.obj, B.C 컴파일, B.obj, C.C 컴파일, C.obj 각각 한 다음에 다시 링커로 하나로 합해서 .exe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파일이 두세 개 정도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파일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을 했어요. 디버깅 하다 보면 한 100개 파일 중에서 두세 개만 수정이 됐어. 두세 개를 계속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100개 .c 파일을 모두 다 컴파일해서 다시 실행 파일 만들어야 돼? 그럼 비효율적이죠. 만약 3개만 수정이 됐다면 달라진 것만 알아서 체크해가지고 달라진 3개 파일만 .obj로 컴파일한 다음에 나머지 97개는 그 전에 만들어졌던 .obj로 통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기능은 어려운 기능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A.C 하고 A.obj에 파일이 수정된 시간만 알면 돼요. A.C 파일이 더 시간이 늦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obj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그런 기능이 프로젝트 관리기고요. make인데요. 이 make 기능이 통합 환경에서는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 한꺼번에 컴파일 하고자 하는 A.C, B.C, C.C를 프로젝트 파일을 다 넣어서 컴파일하면 지가 알아서 수정된 것만 다시 .obj 만들어 가지고 exe 파일을 만드는 거죠.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를 개발할 때 실제 컴파일러 작성하는데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동화 도구가 있어요. 자동화 도구는 이따 얘기를 하고요.